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세션인데요. 여태까지 기다리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다린 만큼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플로어에서 좀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한테는 50분 만에 시간이 주어졌네요. 1시간이 아니라 17시 10분인데 앞 패널이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저희는 어쨌든 17시 10분에 제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션이 클라우드와 AI 발전 규제 혁신과 대응 방안이라는 이 토픽인데 요즘 AI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대두되는 게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서 레귤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나옵니다. 과연 이게 상호 배반적인 거냐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거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많이 생기고 이것에 대한 악유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은 이영복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노라는 제가 상반기 때는 IT조선에서 주최하는 AI 산업대상의 대상을 받으신 스타트업 대표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김은주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네노라는 뭐 IT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클라우드나 AI 쪽이 공공 파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제가 아는 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서유경 변호사님께서도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물에 대한 법적 이슈, 아까 지적재산권 이슈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아마 그런 좋은 발표와 Q&A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표 잘 들으시고 많은 것들을 좀 서로 플로어에서도 좀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님의 발표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네시스랩의 이영복 대표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AI 책임과 규제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AI 기업으로서 여러 시장에서 고객사를 통해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들의 현재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 책임과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패널 분들이 지금 말씀도 해주셨고 최근에 또 EU에서 이제 법안 발의도 됐고 법안 발의가 아니라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책임과 규제에 대한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성 AI라고 하는 기술이 워낙 잠재적 그 성장 가능성도 있고 또 반면에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맵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들 지금 레귤레이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작년 8월에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책임과 규제 법안이 이제 발의는 됐지만 아직은 안타깝게도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생각하면 이제 책임과 규제라고 하면 이제 많은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업으로부터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 같이 작은 기술 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기업의 비용이 당연히 이 규제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혁신을 져야 한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데 이런 책임과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막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또 다른 규제들끼리의 이 어떤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미리 검토돼야 된다, 미리 합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책임과 규제에 대한 이제 좀 저항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 책임과 규제가 우리 과연 이 산업 발전을 정말 지연시키는 걸까라고 하는 이 우려 사항에 저는 이 반대편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결국에 저희 기술과 솔루션을 고객과 시장한테 내놓는 입장에서 저는 이 반대의 시선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제네시스랩이 뭐 하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 휴먼이 질문을 던지고요. 비디오에서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안에 있는 사람의 비언어적인 행동,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여러 가지 학습된 AI가 또 평가도 하고 또 다음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일종의 면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AI 면접에서도 채용 단계에서도 쓰여지고 기업들의 그 임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면서 교육이나 승진 이런 쪽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면접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채용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사람은 여러 오류가 존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마지막 보는 사람, 선입견, 또 배가 고프면 짜게 주고 배가 부르면 이제 후하게 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많은 심리적 피로도가 있죠. 이러한 것을 줄여주는 게 AI 면접의 이제 가장 우수성이고 이런 것들을 일관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 목표이고 고성과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이런 면접관들의 인사이트로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뷰인트 HR이라고 하는 공정한 AI 면접관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가트너의 기술 사이클이죠. 어떠한 특정 기술이 나오면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기술이 발전된다고들 합니다. 특히 제너레이티브 AI도 사실은 얼마 전에 이 트리거가 됐지만 기대 정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모든 기술은 이 정점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환멸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환멸 구간에서 입증을 한 기업의 기술들이 결국에 인정을 받으면서 간다라는 그 이론인데요. 저희가 그 뷰인트 HR을 처음에 딱 들고 나왔을 때 이 윗부분에서 바로 그 기업들이 고객사들이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당신들 뷰인트 HR 말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들이 사실 이미 우리는 써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전혀 믿질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AI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딜레이를 하거나 아예 AI를 빼버리는 고객사들이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언젠간 다시 올 텐데 이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 시장과 나라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고객사들이 결국에 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였을 때 신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 신뢰성을 확보해서 저 환멸 구간에 있는 시장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랩이 좀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정성, 얼마나 편향되지 않은 평가인가 AI가, 그리고 타당한가, 정확한 평가인가, 그리고 투명성, 해석이 가능한 AI인가, 이런 것들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AI를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AI를 높였고요. 또 뭐 편향 기술들, 남자, 여자 성별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애보기도 하고 남자만 AI에게 학습시켜 보기도 하고 그래서 AI 모델이 흔들리는지 이런 파라미터들을 제거하는 편향 기술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 타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면접관들과 이 제3자가 동일하게 풀어보고 AI가 준 점수를 상관계수도 비교해보고 여러 채용 도구들과 뭐 대면 면접 결과와 AI 면접 결과를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이 유의성 평가들을 했죠. 또 마지막으로 투명한 AI,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한데요. 딥러닝이 이제 블랙박스다 보니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구간에서 적어도 이 구간 때문에 당신의 점수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면서 최대한 고객사와 우리 그 지원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기부 산하기관의 TTA와 키스디와 함께 또 제3자한테 그 신뢰성을 검증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TTA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선도되어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개발 문서고 거기 보면 계획 단계부터 어떤 리스크를 검토했고 배제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인공지능 성능이 나오면 어떻게 이거를 검증할 건지 제3자가 추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들과 사용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130일에 걸쳐서 검증을 받았고요. 이래서 저희가 이런 그 신뢰성 평가까지도 작년에 받았고 올해 또 공식 1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키스디와는 이제 전문가 패널들, 즉 전문가와 교수님들, 변호사분들과 함께 윤리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영역들, 인권 보장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성, 연대성, 투명성 이런 10가지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윤리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제네시스랩의 의무로 삼고 이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떨어져 있는 신뢰성 구간을 떨어져 있는 이 시장의 구간을 신뢰성으로 빠르게 확보하는 부분들을 지금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자면 AI 책임이랑 규제라는 것이 꼭 어떤 산업을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정말 빠르게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를 저희는 그 사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제 정부 쪽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준다면 많은 AI 기술 회사들이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상이기 때문이죠.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 즉 경쟁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빨리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저희가 바라보는 뷰포인트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발표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 질문 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은주 NI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많아서 좀 그 메모하면서 생각도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AI뿐만 아니라 AI 앤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혁신을 위한 규제 부분을 조금 논의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발제해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미래로 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규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금 그 제네시스랩 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AI 규제를 보면서 규제라는 게 그 두 가지 의미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AI 규제라고 할 때 AI 혹은 클라우드 규제라고 할때 그 현재 AI나 클라우드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규제죠. 현재의 어떤 레거시 제도가 있는데 이 레거시 제도는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클라우드 그 규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있다. 혹은 그 어떤 AI 서비스가 있는데 혹은 SaaS가 있는데 그 SaaS를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네시스랩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AI 규제는 다른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AI를 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전제를 하는 거죠. AI를 쓴다는 전제하에서 그 AI를 잘 쓰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 두 개가 전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예 AI를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있고 AI를 쓴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건가라는 관점으로 부과된 규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제는 분명히 다른 규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라는 이름으로 하면 굉장히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좀 했고요. 제가 지금 그 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제 규제에 대한 아젠다는 저는 전자 쪽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나 클라우드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규범은 이런 그 AI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기에는 적합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인 전제가 저는 우리 그 제네시스랩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쓴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질서를 논할 때는 기본적으로
쓴다는 걸 전제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레거시 제도를 놓고 요거를 조금씩 고치는 거면 이거는 개선이지 혁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 못 쓰는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뚫어서 그 1분만 쓰게 해줄게. 뭐 혹은 2분만 쓰게 해줄게. 이건 굉장히 개선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쓴다고 하자. 그래서 무조건 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래? 어떻게 하면 편향되지 않게 쓸래? 라고 한다면 이거는 혁신을 전제로 한 신질서를 재설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혁신을 전제로 한 그 질서를 재설계한 사례가 미국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그 세계 최고의 AI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AI와 클라우드 활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그 지능화된 강군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현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비저닝을 해서 지능화된 세계 최고의 강군을 만들겠다라는 비저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저닝에 의해서 질서는 재정립되는 거죠. 그런 그 비저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설계를 하죠. 세계 최고의 지능화된 강군을 만들려면 민간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민간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세계 최고의 AI를 써야만 하겠다라는 비저닝에 근접한 방법론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비전과 방법론이 생성이 되면 그 다음에 질서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그런데 써야 되는데 안전하게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갖고 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쓰려는 AI가 전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어스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편향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네 라면서 그 문제를 새롭게 질서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질서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 발표 주제는 오늘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국방부인 DOD에서 AI 스트래티지를 작년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DOD의 AI 스트래티지는 어떤 AI를 쓸 것인가에 포커싱하지 않고 처음 선언문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AI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의 AI 어답션 전략은 어떤 AI를 쓸 건지에 포커싱하지 않고 AI를 쓰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에 포커싱 하겠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이후의 어답션 스트래티지는 다 AI를 쓰기 위한 환경과 제도와 기반 그 정비를 하는 곳에 포커싱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AI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활용을 전제로 해서 사용을 전제로 해서 모든 제도가 신질서가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활용을 하겠다면 현재의 경계보안 방식은 경계보안,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망분리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망분리 정책을 개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결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이제 폐쇄에서 연결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반드시 따라올 것은 연결하되 안전하게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전제로 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혁신의 두 번째 단초는 DII가 아니고 가장 좋은 걸 이용하겠다는 전략이죠. 미국 국방부가 테이킹한 전략인데요. DII 전략을 취하다가 미국 국방부는 세계 최고의 AI는 우리가 못 가지니까 할 수 없이 이용해야 되겠네라는 혁신을 목표를 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AI와 클라우드를 민간의 선진 경쟁력과 서비스를 흡수하겠다는 이용 전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이용에 관련돼서도 새로운 질서가 성립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해야 될 때 내가 직접 DII 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남이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혹은 AI를 서비스로서 이용할 때 그때의 중요도의 판단 기준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클라우드의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기존에는 내가 직접 DIY 하겠다라는 관점이면 하나의 시스템을 통째로 놓고 어디다 놓을까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겠다라고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인 모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중요도를 판단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등급이면 중등급으로,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등급이면 하등급으로, 상등급이면 상등급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당연히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과 조직적인 혁신도 우리가 투비 모델을 명확하게 한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역시 그 클라우드 AI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논의도 조금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고, 그것보다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굉장히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공 파트에서 민간 서비스를 써서 혁신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서유경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아티스의 서유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술이 가장 빠른 위치에 이제 있다면 법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느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어떻게 이제 중심에 있는 보수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발제하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많이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AI 생성물의 법적 과제와 전략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제 이야기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도 한번 던져보곤 했었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이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법에 좀 이제 그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경쟁 상황에 있어서 이제 불공정한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시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법인데요. 참 재밌게도 이제 경제법과 동전의 양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법이고요. 저는 지식재산권법 전공자입니다. 지식재산권법 전공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I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산화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무채 재산권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규제의 성격을 보았을 때 인공지능을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더 잘 쓰게 하는 그런 규제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고,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투명성과 윤리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식재산권법 전공자로서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기업들에서 데이터 세트를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를 사실 비밀로 보안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밀로 보안을 유지를 하고 다른 경쟁 사업자가 그걸 따라서 쓰지 못하게 하는 우리 회사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은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에서 저는 이제 결국에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제에도 그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투명화라고 하는 핵심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투명화 다음에는 자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각 국가들의 그 규제안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규제안의 내용은 각 국가마다 상당히 좀 성격이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제 같은 투명성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친환성의 방점을 두고 투명성을 지향을 하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심적인 통제 체제를 위해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최근에 그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법이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유럽은 또 어떤 가치를 지향을 해서 투명성을 이제 지향을 하느냐, 그 이슈를 바라보면 이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투명성이라고 하지만 그 투명성을 각 국가가 어떤 핵심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규제 정책을 벌이느냐, 이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이 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썼고요. 어떤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걸 소비자가 잘 알아주세요라고 해서 인터페이스에다가 그 정보를 제공해라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각 회사마다 우리가 신뢰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자체적으로 보증하지 말고 감사를 해라. 그다음에 그 기록을 보관해라. 왜? 소비자들이 그 신뢰성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뭐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GDPR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법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처럼 유럽의 그 법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 법에 영향을 받기 전에 해외가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도대체 어떤 가치로 볼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은 이제 그 내용들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요 내용들을 조금 생략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인공지능법은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유저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소비자들은 내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썼어, 이 두 가지를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조 사업자, 인공지능 제조 사업자가 그 사고는 우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야, 인과관계의 부존재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인공지능 제조 사업자에게 져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참 중요한 이슈냐라고 얘기한다면요,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어떤 알고리즘을 있었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 세트를 마련을 했었고 이게 어떻게 움직여졌고 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송 단계라면은 이제 뭐 증거로 제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뭐 정부기관에서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그 정부기관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사실 언론화가 된다든지 판결문에 작성이 된다든지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식재산권법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것들은 원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되는 것일 거예요.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공개가 되고 나면은 경제적인 가치가 상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개가 되더라도 자산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저작물과 특허입니다. 그런데 특허 같은 경우는 보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보호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떤 IP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잘 살펴볼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국제적인 표준화로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수용을 하기 전에 조금 상세하게 우리나라가 이것을 과연 도입할 만한 산업적인 그 맥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공통점이 있는가, 우리나라도 정말 소비자 지향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와의 좀 균형을 맞추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패널로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를 위한 투명성과 AI 시스템 제조사 사이에서 영업비밀 보호라고 한 이 두 가지 가치는 사실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공개가 되는 특허로서 보호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보호기간의 차이 짧게 보호할 것이냐 길게 보호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라이선싱을 들어갈 것이냐 라이선싱 없이 우리 회사만의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의 그 고퀄리티를 만드는 것도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품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프로그램 저작물 쪽으로 보호가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공개와 투명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걸 공개할 것이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라이선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근데 또 공개하면 남들이 따라하기도 쉽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인 효력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독점적인 효력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자체가 그 감사를 이제 뭐 윤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발행한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감사 기관 감사를 누가 할 것이냐, 어디 기관이 신뢰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준과 절차는 이제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냐, 그 결과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냐, 또한 감사 정보에도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그냥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규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가거나 민형사 플러스 행정, 특히 행정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을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는 그냥 제 생각들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을 통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하려면은 기업에서 자산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투명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정보가 되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은 기업에서 쓰는 이제 소비자에게 쓰는 약관도 크게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약관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라는 거를 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사견인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조사 등에게 귀속되는 IP 약관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제조사에게 귀속이 되는 것과 사용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 제조사 건 제조사 거고 사용자가 만든 뭐 생성형 콘텐츠는 사용자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조항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권리와 책임에 관한 명시 그 다음에 제조사 등의 IP의 적극적인 권리화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관 조항이 좀 개발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사용자의 정보 제공 청구권, 그다음 기술 정보의 제공 의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AI 시스템 제조사의 고품질 데이터 구축 의무와 데이터 저작권 라이선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인공지능 약관에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각 기업들마다 약관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 저작권, 데이터 세트의 라이선스 정책, 데이터 세트의 뭐 예외적인 이용 정책,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에 기초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발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기업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투명성이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록과 그 기록된 자료, 그다음 그 기록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방향으로 좀 내용이 세밀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겠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뭐 콘텐츠에 대해서 사용자의 콘텐츠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상 그걸 관리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면책 조항 위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실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크게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자는 우리 시스템 사업자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위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뭐 경고 및 주의 조치, 사용자 교육 및 지원과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약관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의견은 그 토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도인가 16년도가 제가 연도는 잠깐 헷갈리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었을 때도 굉장히 기업들이 약관도 바꾸고 뭐 표준 약관도 뭐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프로세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AI도 아마도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많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좌장이니까 인사이트한 질문을 각 분한테 하나만 제가 던져 보는데도 아마 거의 저희가 약속된 시간은 다 갈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질문을 드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플로어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제가 어디가 상상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AI가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갑자기 젠 AI가 나오면서 사실 그렇게 변화가 됐고 실제로 기존의 뭐 PC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드와이드 웹이라든지 사실은 뭐 스마트폰도 저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AI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디스럽티브 AI가 나오면 분명히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는 분명히 생긴다라고 저는 아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그렇게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관점은 규제, 레귤레이션과 새로운 팔리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잘 찾을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각국 정부에서 나오는 이 규제나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면 사실 비즈니스가 엄한 대로 막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상충되는 부분보다 규제와 혁신을 수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나 레귤레이션이나 또는 우리나라 정책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잘 펼쳐나가야 되는가 CEO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대는 기회가 뭐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술을 조합하는 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그 문제점을 찾느냐에 대한 거고요. 사실 뭐 기회라고 하면 여기 이제 기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까 서유경 변호사님이 질문 주셨던 그 토픽만으로도 사실 되게 큰 기사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기회는 계속 찾으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회사 입장에서 B2C와 이제 B2B가 있을 텐데요. B2C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좀 주목을 이끌 수 있는 서비스들은 그건 상상력의 좀 싸움인 것 같고요. 이제 B2B와 이제 B2G로 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 방향성을 좀 잘 읽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계속 신뢰성을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가의 싸움에서 기회들이 좀 포착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이제 사실은 그 기술력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그 경쟁력을 좀 삼아서 기회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그런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B2B 쪽은 그런 쪽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AI 파트에서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레귤레이션으로 인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장애는 크게 못 느끼신 건가요? 네, 오히려 저는 그 뭐 항상 나름 정부가 늘 그런 규제나 이런 거에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 기회를 오히려 열어준 것 같아서 마땅한 뭐 규제라는 건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뭐 필요되고 있지만 AI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 그 법 조항들을 제가 볼 땐 꼼꼼하게 보시고 아마 법이 나오면 시행령이라는 게 만들어질 텐데 그 시행령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한번 찾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김은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뭐 잘 아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겠습니다만 김 본부장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공 영역에서의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 신기술들을 어댑테이션 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기부나 제가 이런 회의를 많이 가서 많은 자리에서 뵀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활용해서 실제로 혁신을 일어나게끔 할 것인가. 다 구축하지 말고 온프라미스로 가지 말고 아니면 정부 자원 관리원 거 쓰지 말고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고 아마 거기에도 초거대 AI라든지 클라우드가 AI와 떨어져서 아마 비즈니스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수립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 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의 올해 또는 뭐 향후에 클라우드나 AI의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조금 트렌드나 방향성을 한번 느끼신 대로 한번 좀 말씀을 주시고 이런 트렌드나 이런 새로운 계획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좀 찾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조언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아직 그 과기부를 지원해서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 수립하는 부분을 이제 막 그 기획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뭐 저희가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레거시를 놓고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거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 아까 미국 국방부라든지 이제 클라우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데를 보면 그 레거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하지? 라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지라는 부분으로부터 역으로 그렇다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부분이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부분으로 다시 역설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그런 이제 그 클라우드 신질서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거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면 그 기존의 규제의 발목을 잡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비저닝을 놓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업과 어떤 산업적 육성 정책을 가져가야 될지를 그 as is가 아니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미래를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역설계하는 그런 방향을 좀 준비해서 저희도 재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변호사시기 때문에 해외의 각국의 법을 잘 분석을 하셔서 시사점도 도출하셨고 궁극적으로 AI 액트가 어떻게 우리나라도 적용이 될지 그리고 그런 시사점들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국내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글로벌을 떠나서는 또 얘기가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플로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AI와 클라우드란 서비스는 결국은 글로벌하게 컴페티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살아남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라도 소비자는 가장 좋은 서비스를 쓸 테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선진국이라든지 국내 레귤레이션을 잘 검토를 하셨는데 저는 포커스를 해외 법을 잘 지금 분석을 하셔서 시사점이라든지 이걸 도출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법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했었을 때는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실제로 저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느 나라로 진출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관할하는 각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 각 국가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가게 될 것인데 지금 저의 이제 사견으로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기준이 우리나라 법으로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들마다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지사라고 하나요? 그 글로벌 지사마다 이제 좀 정책들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현지에서 어떻게 사업화를 하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라면은 사실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유럽에 나가면은 공개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술이 유럽에 나가서 공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유럽에서 그것들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팔로워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팔로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이제 금지 조치라고 하죠. 그 따라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성 있게 지금 대응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규제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방비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위험을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이냐, 팔로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책임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 특히 유럽권에 가면은 소비자들이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권에서 사업을 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에게.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이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건 간단한 생각인데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면은 100%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을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A 법인에서 B 법인으로 제공을 받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라면 제3자 데이터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무방비하게 모든 것들을 주지 않는 방안은 또 무엇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세그먼트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시간이 약속한 시간은 다 됐는데 이렇게 마치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AI 파트에 창업을 하신 분, 그리고 공공 AI나 클라우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아주 다양하게 지금 모셨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저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 세 분 중에 지정을 하셔서도 좋고, 편안하게 좀 질문을 하시면 한 분의 하나의 Q&A 정도만 마치면 얼추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요. 좀 궁금한 점들을 좀 오히려 질문을 좀 뭐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정을 해서 하셔도 좋고 뭐 편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 짧은 그런 강연과 답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LG 경영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김은준 본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 AI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전통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공공 영역에서 약간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서도 좀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수익성이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나 AI로 좀 산업이 한번 트랜스폼 되는 시점에 이 산업 전반에 새로운 어떤 이렇게 밸류 크리에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고객으로서 이제 공공 영역과 이제 이걸 제공하는 민간 기업인 뭐 클라우드나 사스 기업들이 각각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공공시장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장이나 이제 SI 시장부터 아주 조금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에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는 국가 계약이나 조달에 서비스에 맞는 신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이제 SI 용역 계약이나 상품 계약, 이건 다 이제 그 정부가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계약 제도가 신설돼야 된다고 해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신설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신설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 현재도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표준 단가를 정하지 않고 시장가를
유통한다, 시장가로 유통한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로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는 그 제공자가 가격을 산정해서 올리면 그 제공자의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체계로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이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클라우드 확산과 함께 공공 부분의 이제 대표적인 전문계약 제도로 저희가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뭐 이렇게 가격 후려치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서비스 단가를 그대로 정부가 이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제값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우리 이제 고객도 그렇지만 민간 기업들이 그런 이제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마켓에 올라오던 그 본인들이 그 제공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제도를 좀 널리 알려주시고 그 방식으로 좀 계약을 해주시면 그럼 좀 더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공공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빠르게 그 계약 건수라든지 계약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공공 전체의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나 우리 업체들께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세션이 클라우드와 AI 발전 규제 혁신과 대응 방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쓰기 위한 혁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규제가 뭐 딱히 우리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제가 아직 법이나 이런 게 조금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규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AI 액트 같은 게 통과가 되면 아마 더 많은 토론거리도 있을 거고 얘기거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션은 약속한 시간이 10분인데요. 제가 좀 시간을 19분이라 10분을 5분, 9분을 더 썼는데 앞팀이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 정도로 하고 짧게, 그래도 아까 앞에 교수님도 마지막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대표님부터 짧게 세 분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찌됐건 제너레이티브 AI가 지금 뭐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좀 합심해서 빠르게 토론도 많이 하고 좀 빠르게 움직여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이제 클라우드와 AI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클라우드 관점에서 보면은 클라우드는 현재 이제 우주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양자 클라우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클라우드 응용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미래의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과 많은 아이디어들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AI 규제와 그 투명성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기업들에게 자산화를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자산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 사업자들이 특허 전략, 그다음에 영업비밀 전략,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데이터들도 데이터 낱낱게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데이터들을 가공한 것, 그리고 세그먼트를 만든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 전략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사회자께서 마무리해 주실 건가요? 제가 네. 마무리할까요? 저희 서광규 교수님과 패널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그래도 저는 아까 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